일본은 6,85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이며 혼슈, 규슈, 시고쿠, 홋카이도 등 4개의 섬이 일본 전체 면적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으로 막부 정치가 막을 내리며 일왕 중심의 통치 제도를 확립하였고 1889년 제국 헌법을 공포하여 입헌 군주제의 기틀을 마련, 아시아에서 최초로 의회 제도를 확립한 나라입니다. 도쿄에 위치한 지금의 수상관저는 이미 3번의 이전을 거쳐 2002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상관저를 옮겨야 했던 그 궁금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 정상의 집, 여기가 어디궁?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여기가 어디궁? 오늘은 일본 총리 관저를 찾아갑니다. 일본 하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흔히 하는 수식어가 있죠. 가깝고도 먼 나라. 그만큼 지리적으로 아주 밀접해 있으면서 또 감정적으로 약간 민감한 나라이기도 하죠. 역사적인 질곡을 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아는 듯도 했다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참 모르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총리 관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일본에 대해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총리 관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사회사적 관점에서 건축물들을 살펴보고 도움 말씀을 주실 경기대 안창모 교수님 자리하셨고요. 또 역사적으로 정치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 주실 순천대 김성조 교수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창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수상 관저가요. 보니까 지금까지 2번이나 이사했더라고요. 지금이 3번째다. 예, 왜 이렇게 이사를 자주 했을까요? 먼저 그 3번의 총리 관저에 대해서 그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총리 관저는 우리에도 널리 알려진 그 이토 히로부미가 살았던 관저인데요. 당시 그 총리 관저는 그 서양식 목조 건축으로 지어졌었습니다. 네. 근데 그 건물이 1923년에 관동 대지진 때 지진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사는 곳이니까 내진 성능을 갖는 건물이 필요하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1929년에 새로 건물을 지을 때는 철근 콘크리트로 짓게 됩니다. 당시 철근 콘크리트에 마찬가지로 서양식 건물이긴 하지만 일본이 열심히 서양을 따라 배우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네. 그 서양식 건축을 배운 일본 건축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192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아르데코라고 하는 그런 장식이 좀 많은 모던한 감각이지만 장식이 많은 그런 건물들을 지을 수 있었는데 그런 양식으로 지어졌고요. 그 건물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그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 일본의 그 당시 마지막 총리였던 도조 히데키, 네. A급 전범이죠. 예. 그 A급 전범이 그 미국을 향한 개전 연설을 한 방도 그 건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그 전쟁을 임박해서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 건물 지하에는 방공호도 있었고 전쟁에 대비한. 그렇죠. 지하 터널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꼼꼼하게 지은 건물이 있는데 왜 또 이사를 하게 됐을까요? 이제 그 건물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패전했을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면은 그 건물로 충분했겠지만 일본이 1960년대 이제 고도 경제 성장을 하면서 나라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옛날 건물이고 규모가 좁아졌죠. 규모가 작아져서 그래서 좀 더 크고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총리 관저가 필요하게 돼서 새 건물을 2005년에 새로 짓게 됩니다. 그럼 정말 최근에 지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보통 새로 짓고 또 같은 땅에 짓기 때문에 옛날 건물을 철거하고 지었을 것 같은데 일본이 옛날 1929년에 지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 건물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그러면- 건물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예.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건물을 놀랍게도 옮깁니다. 아니, 그게 가능한가요? 네, 옮길 때 보통은 이제 해체해서 옮기는데 예.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벽돌처럼 또는 나무처럼 해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건물을 통째로 들어서 옮깁니다. 오, 그 통째로 드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참 신기하네요. 현대 기술로는 못할 게 없죠. 못할 게 아. 없는데 밑에다 도르래를 달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레일을 깔고 그래서 약간 50m 정도를 옆으로 옮기고 예. 새 건물을 짓게 됩니다. 아, 흥미롭네요. 네, 아마 그 건물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 건물이 건축적으로 굉장히 빼어난 건물이고 시대상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사실은 그 건물은 일본이 가장 잘 나가던 시절, 1930년대.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쳤지만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큰 사건을 저질렀던 시대의 총리 관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 그 건물은 사실은 일본이 군국주의로 한참 치달릴 때 그 당시에 총리 관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건물은 일본의 역사에서 보면은 보존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일본인의 관점에서는 자랑스러웠던 시대의 건물, 뭐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반성을 잘 안 하니까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건축물로만 봐도 일본의 역사를 쭉 훑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의 현재 정부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본은 우리와 다르게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의회가 각각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당성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권력 분립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의원 내각제는 한 번의 선거를 통해서 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 의회가 총리와 내각을 구성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특징, 권력 융합적인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대통령제에서는 임기가 고정되어 있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리와 내각이 언제든지 의회에 의해서 불신임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겸하고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총리가 이제 행정부 수반이 되고 국가의 원수는 아직도 군주제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일왕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2년 전에 새로 국왕이 바뀌면서 나루히토 국왕이 취임을 했고 그러면서 새로운 연호인 레이와를 최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수상관저를 2번 이전해서 3군데에서 살았던 일본인데요. 그 건축 양식에 있어서는 어떨런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각각의 건물들이 어떤 건축 양식을 택했을지. 네, 첫 번째 건축 양식은 이제 나무로 지어지긴 했지만 서양 건축하면 떠오르는 그 벽돌 건축이나 또는 그 석조 건축의 이미지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양식 역사주의 건축 양식의 건물을 짓고 싶었지만 당시의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등등 때문에 아마 나무로 짓되 서양식 돌 건축의 이미지를 갖도록 지어진 거였죠. 아하. 두 번째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를 지으면서 예. 1920년대 유행한 아르데코 스타일로 지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건물의 구체적인 그 모델을 보면은 1920년대 관동 대지진 때 그 대지진을 버텨낸 건물로 가장 유명한 게 제국 호텔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 제국 호텔이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출신 건축가인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의 설계를 지어줬었고 예. 그 미국을 굉장히 좋아했던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진도 견뎌낸 라이트 스타일의 건물이 굉장히 좋아 보였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를 연상시키게 하는 두 번째 수상관저가 지어졌었고요. 세 번째 지어진 건 아무래도 그 2000년 들어서 지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 건물은 아주 현대적인 감각으로 짓고 예. 그러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일본 건축의 어떤 정서를 담는 그런 상세한 모습을 갖도록 지어졌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2005년에 지어진 지금 가장 최근의 관저는 뭐라 그럴까요? 건축의 개념으로 봤을 때 예쁘게 잘 지어져 있나요? 그렇죠. 뭐 현대적으로 지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제가 세 개의 그 수상 관저에 대해서 양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의 그 관저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 노력하겠죠. 우리나라의 청와대를 봐도 그렇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그 대통령궁이나 총리 관저도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심지어는 가장 첫 번째 총리 관저마저도 서양치로 지어져. 아, 두 번째도 서양식. 음. 세 번째에 와서는 약간의 일본 느낌이 가미되긴 했지만 여전히 아주 현대적으로 지어졌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해할 때 우리는 신사를 연상시키면서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극단적으로 서양 따라하기 여전히. 여전히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래서 일본의 근대 시기의 국정 목표는 탈아입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아를 벗어나고. 그렇죠. 예. 구라파로 들어간다. 아,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검은 머리의 유럽인이 되는 게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끊임없이 동경하고 그렇죠. 있군요. 그래서 총리 관저를 서양식으로 짓는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들한테 우리가 나아갈 바를 보여주는 그런 그 지침의 역할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총리 관저의 건축 양식은 특히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보다도 국가의 정책과 비전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더 따라가겠다, 더 유럽식으로 그렇죠. 더 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건물이다. 네. 예. 그리고 양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첫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전했다라는 사실, 그 두 번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바로 그 부분에서 일본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에 있었는가? 아, 사실은 1930년대를 관통한 총리관저는 군국주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건물은 사실은 반성했어야 되는 대상이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얼른 부수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그런데 느낌. 이제 반성이라는 게 뭐 반드시 부셔야 되는 건 아니죠. 남겨서 교훈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건물은 남기되 옮겨서 총리의 거처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새로 지은 건물은 집무 공간, 예, 기존의 건물은 생활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예, 둘 다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좀 역사에 대한 반성이나 그런 것과는 좀 관계가 없이 그것을 꽤 나름대로는 괜찮게 생각하는 역사의 일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저희의 관점에서는 조금 얄밉게 보이기도 하는 바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이렇게 건축을 살펴봤다면 지금 일본의 선거 제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는 사실 좀 복잡해서 모르겠더라고요. 네, 일본은 기본적으로 의회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약간 복잡하게 되고요. 미국에서 상원, 하원 하듯이 2가지의 국회가 존재하고 일단 하원에 해당되는 것이 중의원입니다. 중의원 같은 경우에는 1인 2표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하나는 우리와 비슷하게 지역구에, 하나는 비례대표에 던지게 됩니다. 뭐 지역구는 우리나라와 똑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당선시키고 뭐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사람이 당선자로 결정이 됩니다.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전국을 단위로 해서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본은 광역단체단체 몇 개를 묶어서 우리식은 권역별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블록별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 좀 복잡해지는데요. 참의원 같은 경우에도 1인 2표를 사용하지만 지역구 같은 경우에 한 명만 당선시키는 그런 선거구도 있고 또 여러 명을 당선시키는 중대선거구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같이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또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중의원은 전부 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에 대해서만 투표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참의원 선거에서는 정당을 찍을 수도 있고 그 정당의 특정한 사람을 지칭해서 그 사람에게도 투표를 할 수가 있다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은 소위 석패율제라는 걸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동시에 출마한 뒤에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을 비례대표에서 구제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선거 제도가 좀 복잡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 피선거권이나 또 일본 선거에 기반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하고 동일하게 최근에 18세로 선거 연령을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만 18세부터 선거가 가능합니다. 일본에는 재밌는 선거 제도에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이름을 선거에 들어가서 우리는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기표를 한다고 하는데 직접 후보자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자서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거는 일본 사람들의 생각에는 야, 너를 대표할 사람인데 그래도 이름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런 생각에서 이제 후보자의 이름 정도는 알고 들어가라고 해서 그러한 방식을 지금까지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좀 이름 한 글자 틀려서 사표가 되거나 이런 확률도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상당히 복잡해지는 부분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표기할 때 한문으로도 쓰고 히라가나로도 쓰고 그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름을 한문이라는 게 저희도 쓰지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 점을 하나 덜 찍거나 더 찍거나 뭐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매우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성만 쓴 경우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 혹은 뭐 별명을 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경우 혹은 뭐 누구 힘내라 이렇게 약간의 추가 멘트를 실제로 넣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일본의 선거 관리위원회나 일본 선관위가 좀 골치가 너무 아프겠는데. 골치가 아프고 그때마다 약간씩 정확한 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상식적인 범위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논쟁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우리 선관위에서도 가끔 논쟁적인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흥미로우면서도 좀 신기하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되게 관저가 주변 경비가 삼엄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변 건물들하고는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일국의 그 최고 지도자가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비가 삼엄할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연히 시내 중심가를 가다가 눈앞에 그냥 총리 관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사실은 대통령 관저가 예. 저 깊숙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시내에서는 잘 안 보이는 상황에 익숙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낯선 모습이라고 할 수가 그럴 있는데요. 것 같아요. 사실은 일본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정치적 상황이 그 적대 국가가 바로 인접해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우리보다는 편안한 도시적 상황 속에서 총리 관저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럼 대중이 접근하기에 훨씬 더 편안한?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 우리랑 가장 큰 차이고요. 그런 면은 부럽네요. 네,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긴 한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총리 관저 그러면 그 건물을 오브제처럼 보고 그것만 보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총리 관저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 건물과 주변 도시적 상황을 같이 보면은 더 그 나라와 그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본의 총리 관저는 다른 나라보다 특히 주변에 아주 도시화된 높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야, 저래가지고 진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렇죠. 이 높은 건물에서 뭐 저격하고 뭐 이런 네, 장면이 그런 게 영화에서 상상하는 걱정되죠. 장면이. 네,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제 일본은 우리랑 다른 안보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총리를 보호한 조치는 취했을 거라고 보여주는데 다른 환경 속에서 총리 관저가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일본의 총리 관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일본의 역사 그리고 선거 관련한 제도들을 훑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본의 총리 관저가 일본 역사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 한마디씩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총리 관저가 그 세 번째 이르면서 바뀌어진 모습들을 보면은 일본은 그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중간에 전쟁에서 진 경우도 있지만 성공적으로 나라를 이끌어왔는데 나라를 이끌어온 동력이 그 시민들이나 국민이 아니라 그 일부 지도자에 의해서 네.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 국가 주도의 근대화, 국가 주도의 산업화 그러한 모습들이 총리 관저를 통해서도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실권이 상당히 강한데요. 그에 비해서 전통적으로 일본의 총리는 약간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에 속했기 때문에 총리 관저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약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뭐 고이즈미나 아베 시기 오면서 비로소 총리의 힘이 강화가 되고 그러면서 총리 관저, 이제는 정말 저기서 정치 권력이 나오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 한 번씩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흥미로운 말씀들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 전해주신 안창로 교수님, 김성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수상 관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세계 정상의 집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